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총선 26일 앞두고 여론이 또 한 번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공천 국면에서 국민의힘 상승세였다가 공천 후에 다시 민주당이 회복하는 국면인데요. 이종섭 주 호주대사 출국 논란, 의대 증원, 조국 혁신당, 각종 이슈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분위기입니다. 일주일마다 10%포인트 이상씩 움직이면서 여야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7%, 민주당은 3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대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포인트씩 올랐을 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 표심은 급격히 요동쳤습니다. 국민의힘 30%, 민주당 32%로 나타났는데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은 15%포인트 하락, 민주당은 8%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의료 공백 사태와 이종섭 전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의료 대란 관련돼 가지고 국민들의 좀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 지명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의 서울 후보들은 최근 싸늘해진 민심을 체감한다고 말합니다. 한 국민의힘 후보는 채널A와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을 무리하게 내보낼 필요가 있었냐는 말을 현장에서 많이 듣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서울 민심이 총선을 앞두고 이슈마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직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지 않은 서울 민심이 남은 26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50대 민심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연령별 인구수가 가장 많은 데다 이슈에 민감한 이 스윙 보터, 일주일마다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왜 요동쳤을까요? 정다은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50대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2%, 민주당은 3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9%포인트 떨어졌고 민주당은 2%포인트 오른 겁니다. 2주 전과도 비교해보면 민주당은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국민의힘 50대 지지율은 출렁이고 있습니다. 50대는 연령별 비율이 가장 높고 민주당세가 강한 3040 세대, 국민의힘세가 강한 6070 세대 가운데 있는 스윙 보터로 꼽힙니다. 민주화를 주도했던 세력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중도층 성향의 표심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적 가치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를 할 수도 있고 철회를 할 수도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출국 논란이 직격탄이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군인 아들을 둔 부모 세대 50대 민심에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여당 지지자들 분 중에서도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꽤 접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잘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민주당은 50대를 전통 지지층으로 보고 공천 갈등으로 잠시 떠났던 지지층이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윤 연대를 부각시키면 더 오를 거란 전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조국 연대를 비판하면서 물가와 민생을 챙기는 쌍끌이 전략으로 50대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여야는 그럼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민주당이 오늘 자신만만하게 최대 153석 과반 이상 가능하다며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일단 말을 아꼈지만 내부 목표 역시 과반입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최대 140석, 비례의상 13석 이상, 최대 153석 확보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지지도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상당히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자체 분석 판세를 공개한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특히 자신감을 보였고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약세를 전에 보였었습니다. 박빙 우세로 전환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는 다수 지역에서 우세가 예상됩니다. 충청은 충남, 천안, 아산은 박빙 우세, 대전과 충북, 당진, 논산, 계룡 등 박빙, 강원은 열세지만 춘천과 원주에서 승리를 기대한다고 했고 PK 지역은 정당은 열세지만 인물 우위 지역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 호남은 압도적 우세,
영남은 열세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숫자를 얘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국민의 평가를 그렇게 단정짓는 것이 좀 국민에 대해서 글쎄 저는 그러지 않을 생각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과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례를 제외한 지역구 130에서 135석, 특히 수도권은 최소 50석을 넘기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회복하고는 있지만 4년 전에 비해 서울과 영남 민심이 좋고 특히 큰 상승세인 중원, 충청, 승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불리한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을 못했다며 빠른 네거티브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한기자 정치부 우연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연령과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50대가 유독 눈에 띕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달 초부터 오늘 발표된 것까지 한 달 넘는 기간 서울 지역과 50대 정당 지지율 추이를 뽑아왔습니다. 서울부터 보시면요. 2월 첫째 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3%포인트 차이였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벌어지더니 3월 들어서는 최대 21%포인트 차이가 났고요. 50대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인데요. 두 정당 추이선이 한 달여간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죠. 오차범위 내라 누가 월등히 앞섰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출렁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자, 왜 이렇게 서울과 50대가 출렁이는 겁니까? 네,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좀 들어보니까요. 서울과 50대가 아무래도 이슈에 민감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서울은 과거 선거 결과를 봐도 소위 바람이라고 하죠. 결과가 휙휙 쏠렸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이 서울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불과 2년 뒤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재명 대표보다 많았거든요. 50대도 소위 낀 세대로 불리는데요. 50대 초중반은 진보, 50대 중후반은 보수 이렇게 성향이 나뉘다 보니 사안에 따라 다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휙휙 바뀐 그 이슈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주요 논란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민주당은 2월 말 내부에서 비명 행사라고 할 정도의 공천 파동이 정점을 찍었죠. 서울 중성동갑 공천이 무산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당시 항의성 거리 인사를 하던 시점 지지율이 하락했고요.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해외 도피 논란이 최근 벌어진 가운데 공천 파동을 수습한 민주당은 대여 총공세를 나서는 모양새고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 수행 긍정평가도 지난주에 비해 3%포인트 떨어졌거든요. 부정평가가 늘어난 원인으로 인사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지지율이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의대 정원 이슈도 처음에는 여권에게 유리하게 갔다가 그것도 지금 여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의대 정원 이슈. 초기에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정부가 지난달 초에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로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최근 의대 교수들이 집단으로 사직 결의를 하면서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사태가 장기화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와 달리 오히려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양새인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의대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여야도 이 서울과 50대에 특히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요. 네, 이 총선이 이제 26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론의 변화에 매우 민감해서 민주당은 오늘 이례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는 판세까지 공개했습니다. 과반할 수 있다, 기선제압에 나선 건데요. 공천 파동이 잦아들었고 그래서 자신감이 생긴 데다 서울이나 50대가 지지율이 출렁일 때 이 여세를 몰아서 더 올려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각종 막말 논란, 이 설화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슈에 민감한 만큼 할 수 있는 악재는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고요. 또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며칠 전 서울 영등포와 양천을 차례로 돌며 여당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전에 찾았던 장소들을 콕 집어돌면서 지원 사격을 한 바 있습니다. 네, 한희 기자, 우영기 기자였습니다. 자, 여야 모두 어젯밤 10시경에 이 막말 논란이 터진 도태우, 정봉주 두 후보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또다시 다음 타자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예찬, 양문석 두 후보가 막말, 비하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국민의힘은 친윤 핵심 이 장예찬 후보의 공천 취소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자, 조민기 기자,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부산 수영구의 공천을 받은 장예찬 후보의 막말 논란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2시 반쯤부터 회의를 했지만 아직 장 후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장 후보는 과거 SNS에 서울 시민을 비하하는 게시글 등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장 후보가 지난 12일 한 차례 사과문을 올렸지만 또 다른 막말 논란 글이 연이어 공개되면서 공관위는 오늘 장 후보 공천 취소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장 후보는 오늘 오후 더 신중하고 성숙했으면 어땠을까 10번, 100번 후회하고 있다며 두 번째 사과했는데요. 장동혁 사무총장은 사정이 변경되면 그에 맞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고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젯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받는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긴급 취소한 바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 비하 발언 논란으로 고심 중이라고요? 네, 민주당은 어제 목발경품 막말 논란인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죠. 오늘은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양 후보는 과거 언론사 칼럼에 노 전 대통령을 불량품에 빗대 파문이 일었는데요. 친명계로 분류되는 양 후보, 원조 친노 인사 전해철 의원을 꺾고 본선에 올랐죠. 비명계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왔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량품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한 위원장은 말의 판단 기준은 일반적 국민의 정서와 상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라며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자, 민주당은 정봉주 후보의 공천 취소가 결정된 이 서울 강북을 지역에 경선에서 패배한 박용진 의원이 아닌 다른 친명 인사 전략 공천을 검토 중입니다. 한민수 대변인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요. 박용진 의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의 DMZ 목발경품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 의뢰. 한민수 당 대변인 전략 공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대변인은 기자 출신으로 지난 대선 경선부터 이재명 대표를 도왔습니다. 이 대표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상호 변호사도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정봉주 후보가 목함질의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후보를 재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패배한 박용진 의원은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당은 새 인물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 전 의원의 막말 논란은 경선이 끝난 뒤의 문제이므로 공천이 취소된 강북을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선 자체가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없고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정봉주 후보의 발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추천 의결로 가는 거고. 박용진 의원은 정 전 의원의 막말은 경선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반발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박 의원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친명 관계자는 채널A에 박 의원의 공천은 끝난 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밤 심야 최고위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강북을 공천 문제를 결론 지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임태훈 전 군 인권센터 소장의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 공천 끝내 불발됐습니다. 시민사회 측이 재추천했지만 민주당 측은 또 거부했습니다. 시민사회 측 심사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연대 파기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임태훈 전 군 인권센터 소장 공천을 두고 더불어민주연합과 시민사회 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시민사회 측 후보 추천 심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임태훈 전 소장을 재추천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배제를 결정하고 다른 후보 추천을 요청했는데 그대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자 5시간 만에 더불어민주연합은 판정을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재차 컷오프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병역 기피를 이유로 임 전 소장이 부적격하다고 판정했지만 시민사회 측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사회 측은 후보 추천 심사위 상임위원 10명 전원 사퇴로 항의했습니다. 임 전 소장에 대한 부적격 판단은 차별이라며 연합정치 정신을 훼손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양심적 병역 거부 이력에 여론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20대에게 좀 병역 기피에 대해서는 정서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걸 기피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와 진보당 등 연대 측이 추천한 후보 심사를 진행 중인데 임 전 소장 외에 추가 부적격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한인 기자 정치부 김유빈 기자입니다. 자, 여야 모두 총선 26일 앞두고 이 막말 논란에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제 도태우, 정봉주 두 후보를 공천 취소했는데 또 오늘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네. 네, 오늘은 장해찬 후보의 과거 막말 논란들이 줄줄이 터져 나와서인데요. 10년 전 SNS에 올린 난교 발언까지는 10년 전 치기 어린 마음이었다. 사과도 했고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그 뒤로도 서울시민 교양 수준이 일본인 발톱 떼만큼도 못하다는 막말, 남자들 룸, 여자들 백 같은 발언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무리 20대였다고 해도 국회의원 자질이 맞냐, 다른 당들의 비판 수위도 거세졌습니다. 근데 뭐 장 후보 한 명뿐만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계속 터져 나오는 게. 네, 그렇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도태우 후보와 정봉주 후보를 막말 파문으로 공천 취소하기로 결정한 뒤에 막말 파문 더 확산되는 양상인데요. 국민의힘에선 장해찬 후보 외에도 조수연 후보 막말 다시 논란되고 있고요. 민주당도 양문석 후보 노무현 비하 발언 다시 논란되고 있습니다. 짧게는 5년 전, 10년 전, 길게는 16년 전 발언까지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막말 파문에 휩싸인 후보들 최대한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가 더 좋았다고 막말을 한 조수연 후보는 오늘 이종찬 광복회장을 찾아가서 큰절을 하면서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많기도 하지만 여야도 어떻게든 단호하게 좀 끊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워낙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이번 총선이 초박빙인 만큼 어디 한 군데서라도 실점하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막말이라는 게 자극적이고 또 특정 집단을 타깃화한다는 점에서 총선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교양 수준을 비꼬면 서울 민심 아무래도 잃기 쉬울 거고요. 룸살롱, 명품백 얘기를 하면 남성 집단, 여성 집단 반감을 살 수 있겠죠. 당의 입장에선 후보 한 명 살려뒀다가 판세 자체가 바뀌어서 접전지에서 몇 석을 날리게 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17대 총선 당시에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60, 70대는 투표 안 해도 된다고 발언한 이후 200석까지 예측됐던 열린우리당 152석에 그쳤고요. 정태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른바 이부망천,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는 발언 이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지역구의 84석 확보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요. 뭐 막말이라고 하지만 발언의 유통기한도 없고 지금 누구는 공천 취소하고 누구는 주고.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도 좀 궁금합니다. 기준이 뭐예요? 네, 여야 지도부가 난처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어떤 막말은 넘어가고 어떤 막말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다고 어떤 게 더 심한 막말인지 판가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야 공천 기준에 막말에 대한 정의가 있을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민주당은 5대 혐오 범죄로 증오 발언이라는 게 있었지만 막말과는 거리가 있고요. 국민의힘은 발언에 대한 정의 자체는 없었습니다. 다만 공관위원장이 공천심사 기준 첫 번째로 도덕성을 꼽긴 했는데 이 역시도 모호한 수사입니다. 여야 지도부 입장에선 기껏해서 후보 검증 마치고 공천까지 줬는데 예상치도 못한 지점에서 판세가 뒤집힐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어떤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할지조차도 난감한 상황이고요. 자, 여야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자, 뭐 막말 논란 불거질 때마다 낙마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막말의 강도에 따라서 날릴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정치인들이 많이 언급하는 국민 정서, 국민 눈높이, 모호한 표현이지만 각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어떤 발언이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서 더 영향을 미칠지, 현재 판세를 뒤집을 정도일지 세세하게 분석한 뒤 후보 공천 취소 여부까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정치권 또 자업자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 한인 기자 김유빈 기자였습니다.
네, 저희 마크맨들 오늘도 현장을 누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호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산을 갔습니다. 각각 후보의 5.18 비하 발언, 부산 피습 당시 헬기 이송 논란 등 리스크를 안고 간 거죠. 함께 다녀온 마크맨 김호영, 이상원 기자가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순천의 한 재래시장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치만두 하나, 둘, 셋, 4통. 4개. 우리가 점심은 그걸로 먹어야 돼. 이어 광주를 찾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충장로에서 광주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5.18 발언 논란을 빚은 도태 후보 공천을 취소한 직후 온 건데요. 충장로 유세 현장에서는 여야 지지자 간의 말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도 후보 공천 취소의 의미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 항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를 오히려 선명하게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은 16년 만에 호남 전 지역의 국민의힘이 후보를 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시민간담회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당장 다음 주 1,5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민생을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후 전북 전주에서 일정을 소화했는데 오늘 하루 호남 180km를 이동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호남 구애에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은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버릴 게 하나도 없고 금싸레기 자체예요. 부하 느낌으로 이제 대통령이 뭐 시키면 이렇게 한다 뭐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울산에서 일정을 시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머슴이 잘못하면 쓰지 말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꾼이 머슴이 일 안 하고 더군다나 주인을 넘보면 주인을 깔보면 업신여기면 혼내고 문책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쓰지 말아야죠.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중도 해지해야죠. 지난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서 피습 테러를 당한 일도 언급했습니다. 야당 대표를 백주 대낮에 칼로 목을 찌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뭘 했습니까? 물청소했습니다. 증거 현장을 인멸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부산 기장시장을 찾아 부산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헬기 이송 논란으로 이후 처음입니다. 시민들 만나보겠습니다. 당연하게 그 헬기를 띄워서라도 그 사람을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게 유로 시설을 갖다가 무시했다는 그 자체는 부산 시민을 갖다 무시하는 겁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도 집중 질타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기도 싫으실 부산 엑스포 무슨 막판 대역전극이니 무슨 이기느니 마느니 해서 시민들이 새벽까지 기다리게 해놓고 대체 뭘 한 것입니까? 울산 2곳, 부산 3곳 등 하루에만 약 106km 장거리 유세에 나선 이 대표는 다음 주 호남 방문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어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은 보신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PK를 찾았습니다. 여야 모두 고민이 큰 지역이라는데요. 왜 그런 건지 여론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PK로 부르는 지역 총선 여론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PK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볼까요?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이후 떨어졌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헬기 이송 논란과 여권의 산업은행 이전 이슈 드라이브로 최근 50%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민주당은 30% 안팎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오늘 발표된 조사는 22%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역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PK에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거는 낙동강벨트 판세, 어제 발표된 5곳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현역인 부산 북갑, 사하갑, 경남 김해을 모두 민주당이 우세하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한 부산 사상도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5곳 모두 국민의힘이 낙동강벨트를 잡겠다며 새로 투입한 후보들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들을 알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당 지지율과 결국 수렴할 걸로 보지만 민주당은 인물을 우위에 앞세워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낙동강벨트 성적표는 국민의힘 4대 민주당 5, 초접전이었죠. 국민의힘이 후보들의 경쟁력을 당 지지율만큼 끌어올리느냐, 민주당은 후보 경쟁력만큼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느냐의 낙동강벨트 승부는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 아는 기자였습니다. 네, 조금 전 국민의힘은 국민 추천 후보자 5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갑 후보의 서명옥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강남 의뢰는 박수민 전 유럽개발은행 이사가 후보자로 선정됐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추천 후보자 5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남갑에는 서명옥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이 선정됐습니다. 강남구청, 보건소장 등을 역임하는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오신 의사분입니다. 강남 의뢰는 박수민 전 유럽개발은행 이사가 뽑혔습니다. 지역 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인재라는 설명입니다. 대구 지역 2곳은 동구 군위군 갑에는 경영 전문가 최은석 전 CJ제일제당 대표이사가, 북구 갑에는 우재준 법무법인 이유 변호사가 선정됐습니다. 울산 남구 갑에는 80년생 청년이자 울산 남구청에서 장기간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역 현안 이해도가 높은 김상욱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강세 지역구에 국민들로부터 추천받은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밝힌 만큼 지역 이해도와 전문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지역구 254곳 중에서 뜨거운 곳만 찾아다닙니다. 더 습한 254. 오늘은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 화성을로 갑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평균 나이 34세의 가장 젊은 지역구, 동탄 이신도시가 있는 경기 화성을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까지 3파전이 예상되는데요. 후보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 공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맞붙습니다. 현대차 연구소와 기아자동차 언급하시면서 화성 출마, 동탄 출마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두 곳은 동탄에 있지도 않고 나이보다는 성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동탄의 어떤 문제를 중앙 문제로 치환해가지고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가? 화성을은 18대 총선 때 분구되면서 생긴 지역구인데 분구 직후를 제외하고는 줄곧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동탄 9동이 동탄 7동에서 갈라져 이번 총선 지역구가 새롭게 정해졌습니다. 지난 총선부터 대선, 최근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이 모든 동에서 이겼습니다. 이곳 동탄 7동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ASML의 지부가 들어섭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바로 옆 동탄 6동에도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출신인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이 반도체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는 삼성 가까이 있는데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손님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걱정이에요. 투자감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해서 좀 반도체 기업도 좀 더 많이 유치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좀 더 탄탄하게 받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후보는 10년 넘게 동탄에서 출퇴근한 진짜 동탄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여기는 동탄 똑버스 정류장인데요. 시내버스가 부족하다 보니 호출형 미니버스인 똑버스를 도입했는데 이 동탄 신도시에 딱 18대밖에 없어 주민들 동탄역 나가기도 힘이 듭니다.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 공영훈 민주당 후보.
교통수단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반 버스 찾다가 너무 이제 한참 기다려야 되면 이제 똑버스로 정책을 하고 하니까 많아지면 좋겠죠, 아무래도. 똑버스 대기 시간이 출퇴근 시간에는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확 느려가지고 출퇴근 시간에도 배차 시간이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게. 똑버스 시스템은 현대차 재직 시절 본인이 낸 아이디어라며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동탄을 교통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기 남부의 그 반도체 벨트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통망도 중요한데 가로축 교통망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의 남사터널을 짓는 겁니다. 높은 인지도와 화려한 정치 경력이 무기입니다. 젊은 유권자들은 신도시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까요? 개혁신당의 성패도 달린 이곳, 경기 화성을에서 더스타 이호사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오늘부터 총선 때까지 선거판에서 가장 뜨거운 그날의 인물을 분석합니다. 이름하여 이슈맨, 정치부 송찬욱 차장 나왔습니다. 오늘의 이슈맨 누굽니까? 네, 바로 여기 보이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입니다. 예, 군 출신인 이 대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합류한 뒤에 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지난해 10월 퇴임 후 최근 주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죠. 아, 요즘 뜨겁던데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총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인물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좀 설명을 드려야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사는 이 국방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9월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시끄러워진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난 4일에 호주 대사로 임명됐는데 이틀 뒤 한 언론이 출국 금지 상태라고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첫 공수처 소환 조사 뒤 법무부는 출국 금지를 해제했고 그리고 지난 10일 출국했습니다. 이 일주일 사이에 숨가쁘게 벌어진 일, 야당은 해외로 이 대사를 빼돌리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외압보다 이 도피냐 아니냐가 더 큰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외압이라는 건 사실 이 공수처가 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해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도피냐 아니냐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야당은 이 대사를 도주 대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사건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대통령실은 이 공개된 외교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언제든 귀국해서 조사받는다는데 이게 무슨 도피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죠. 출국 금지 사실을 알고도 이 대사를 임명했느냐 여부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 야당에선 검증을 위해서 알았을 거라 하는데 이 공수처법엔 이 대통령실이 공수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시를 금지한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해 12월에 출국 금지된 사실을 알 수도 없었고 알면 불법이었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설명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정한 이유. 이번 총선에 지금 영향이 있을까 여부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야당이 아마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 총선 기간 내내 계속 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도 이 민주당이 이 공수처에 대통령을 고발하고 또 상임위 회의 단독 개최하고 이런 총공세 펼쳤거든요. 여기 이 정권 심판론뿐만 아니라 이 군입대를 했거나 이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둔 40, 50대 표심까지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이 총선용 프레임에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을 거라고 이 이슈를 좀 빨리 끊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가 호주 대사로 임명되기까지 6개월이 지나서야 공수처가 조사한다고 나서고 또 수사 상황 특정 언론에 보도되고 이게 총선용 공세라는 생각입니다. 이 대사 당사자는 뭐라 그래요? 이 대사가 이 대통령실에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조사하겠다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떳떳하게 들어와 조사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게 4월 총선 전에 이 선제적으로 귀국을 해서 조사받겠다고 나설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맨 송찬욱 차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밤이 의료 현장 대란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19개 의대 교수들이 이 시각 현재 집단 사직 여부를 두고 논의 중입니다. 온라인 비상총회를 조금 전이죠. 7시부터 시작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성훈 기자, 정말로 여기군요. 집단 사직할 가능성까지 있는 겁니까? 네, 현재로선 오늘 참석한 의대들은 집단 사직을 대부분 결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사직서를 제출할지는 논의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서울대 의대 교수를 포함해 비대위를 구성한 19개 의대들은 오늘 사직 여부를 최종 결론 낼 예정입니다. 학교별로 사직 관련 의견들을 취합하고 시기, 형식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대위 총회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합니다. 앞서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오는 18일 사직서를 내겠다고 결의한 상태입니다. 이어 울산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등도 잇따라 사직서 제출을 이미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연세대, 중앙대, 제주대 의대 등도 교수들이 사직 의향을 밝혔거나 논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대규모 정원 정책은 전공의들을 병원 밖으로 내몰았다. 국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극한의 대립을 풀어야 한다. 다만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더라도 당장 병원을 떠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와 일부 진료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대 병원 등은 교수들의 구체적인 사직 결정 내용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병원에서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는 비상입니다. 전공의 전임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날 수 있다니까요. 급한 대로 공보의 군의관을 추가 투입할 계획인데 그래도 의대 증원 절차는 차질 없이 하겠다. 오늘 대학에 배정하는 첫 번째 회의도 열었습니다. 홍난 기자입니다. 앞서 병원 20곳에 공보의와 군의관 158명을 투입한 정부는 오는 25일 250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진 확보에 나선 겁니다. 또 상급병원을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증 환자들은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적극 분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급병원 환자를 수용할 협력종합병원 100곳을 지정하고 전원 업무를 맡는 인원에겐 추가 임금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업무 개시 명령 등을 검토하면서도 자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00명 의대 증원 절차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의대 증원 배정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대학별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비수도권 27곳 의대에 증원 인원의 80%인 1,600명을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대학별 배정 규모를 결정합니다. 또 부산대, 경북대 등 거점 국립대 의대 7곳의 정원을 각각 200명으로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서울대 의대 등 수도권 주요 의대들보다 정원이 더 많아집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대학별 정원을 확정해 흔들림 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 검찰이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검찰의 수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손인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군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 지난 2020년 9월 서울 동부지검은 서 씨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2년 뒤 대검찰청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왼쪽 무릎 수술을 이유로 3차례의 휴가를 사용했는데 세 번째 휴가 당시 사전 승인 없이 특혜를 받은 걸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동부지검은 당시 휴가 담당 장교와 직속 상관 등을 소환해 조사한 뒤 서 씨에게도 군형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이어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서 씨는 지난해 말 튀르키예로 출국한 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국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했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고도 해외에 나간 피의자가 귀국하는 즉시
출입국 당국이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겁니다. 채널A는 추 전 장관에게 서 씨의 소환 불응 사유와 출국 사유 등을 수차례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던 차량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입니다. 공기 중으로 새어나온 기름 방울이 유증기에 작은 불씨가 옮겨 붙은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유 중인 SUV 차량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더니 기름을 넣던 여성을 집어삼킬 듯 덮칩니다. 주유기까지 번진 불은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타오르고 직원들이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끕니다. 휘발유를 주유 중이던 차량에서 불이 난 건 오전 9시 43분쯤. 주유소 직원들의 재빠른 조치 덕에 불은 2분도 채 안 돼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유기 한 대와 차량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펑 소리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불이 났더라고요. 다행히도 빨리 초기 진화가 돼가지고 이제 주유기만 이제 타고 이제 끝났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유하던 중 유증기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떠 있는 기름방울인 유증기는 정전기 등 조그만 불꽃에도 폭발할 정도로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봄철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작은 마찰로도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근처 거의 50에서 100m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파괴된다든지 고막이 파열된다든지 이런 문제점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화기 취급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주유 전 반드시 시동을 끄고 정전기 방지 패드를 쓸 것을 당부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오늘 서울 지하철 3호선 일부 구간에 전기 공급이 끊겨서 시민들이 출근길 대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복구가 끝날 때까지 6시간 걸렸는데요. 코레일은 원당역에 열차를 세우지 않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운행 중지 팻말과 함께 개찰구가 막히자 시민들의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출근이 막막해진 시민들은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합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원흥역과 원당역 사이 전기장치에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그 영향으로 구파발에서 정발산역 구간에서 한개 선로를 이용해 양방향 열차가 운행되면서 40분 넘게 열차가 지연됐습니다. 전차선 단전 여파로 열차는 대화역에서 대기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진작에 없는 거죠? 진작에 없죠? 정말 짜증나 죽겠네 이거. 고양시가 긴급 셔틀버스 11대를 투입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한 3시간 전에 시작됐다고 해서 저는 이제 재개하겠지라고 왔는데 막혀 있어갖고 좀 당황했죠. 열차는 6시간 만에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코레일은 원당역에 열차를 세우지 않고 단전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비싼 과일값에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 팔려서 울며 겨자 먹기로 떨이 판매를 하는가 하면 이마저도 팔리지 않아서 매일같이 무더기로 버리고 있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서울 청과시장 골목이 한산합니다. 과일 가격이 치솟자 손님 발길이 끊긴 겁니다. 비싸게 사들인 과일은 아픈 손가락이 됐습니다. 작년 비해서도 절반 정도 매출이 떨어져요. 안 팔리면 뭐 없을 것 같은데 절반값으로 줘야 돼요. 사과, 귤, 토마토까지 반값을 내걸고도 식당에 팔리지 않으면 방법은 폐기뿐입니다. 안 팔리는 거예요. 그날 이렇게 소비가 돼야 되거든. 시장에선 값비싼 과일이 매일같이 무더기로 폐기되고 있습니다. 썩어서 버려진 건데 오후 2시인 현재 110리터 음식물 수거용기 1개 반 분량이 폐기됐습니다. 버리는 데에도 돈이 들어 상인들은 이중고를 겪습니다. 유료로 버립니다. 한 통에 25,000원, 3만 원. 저녁에 가득 차죠. 수거 차량이 와서 싣고 가요. 저기 있는 게 다. 떼오는 물량을 줄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많이 10박스 가져왔으면 지금 다시 6박스.
실제로 상인들이 사과와 배를 사오는 가격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안 팔려서 입는 손해도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1,500억 원을 투입하고 납품 단가 지원 대상 과일과 금액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러시아 대선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관심은 푸틴 대통령이 5번째 집권에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투표율과 득표율입니다. 배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За кого мне проголосовать? А это вы должны решить сами. 오늘부터 시작된 러시아 대통령 선거의 투표 동료 영상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5번째 집권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지만 투표를 독려하는 이유는 득표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자신이 세운 지난 2018년 최고 득표율 기록을 깨고 80%대를 달성할지가 관심입니다. А как же без выборов? Вы что? Мы еще при социализме росли, поэтому. 이에 처음으로 투표 기간을 하루에서 사흘로 늘렸고 온라인 투표 방식도 첫 도입했습니다. 앞서 반체제 인사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을 거부해 친푸틴 성향의 후보 3명만 남아 사실상 대항할 후보도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승리가 확정되면 오는 2030년까지 임기가 연장돼 사실상 30년간 집권하는 것으로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의 집권 기록인 29년을 넘어서게 됩니다. 특히 투표율과 득표율 모두 높다면 푸틴 집권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셈이란 분석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러시아가 새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서도 처음으로 투표가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야심작이죠. 화성에 사람을 이주시키는 걸 목표로 개발 중인 대형 우주선 스타쉽입니다. 궤도에 도달해서 48분간 지구 반바퀴를 돌았는데 낙하하는 도중에 신호가 끊겼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우주선이 힘차게 솟구칩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입니다. 구름을 뚫고 지나간 뒤 단 분리에 성공하더니 최고 시속 26,000km를 넘기며 지구 궤도에 들어섭니다. 지난해 실패한 2번의 시도들에선 보지 못했던 풍경이 펼쳐집니다. Need a moment to pick my jaw up from the floor because these views are just stunning. 약 48분 동안 지구 반바퀴쯤 돈 뒤 낙하를 위해 재진입을 시도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Oh man, we can see the heating on those flaps as we're starting to re-enter the Earth's atmosphere. 낙하 도중 신호가 끊긴 겁니다. So no splashdown today, but again, just it's incredible to see how much further we got this time around. 스타쉽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불에 탔거나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타쉽은 일론 머스크가 인류의 화성 이주를 위해 개발 중인 우주 발사체입니다. 보통 우주선은 지구에서 약 400km 떨어진 국제 우주정거장이 목표지만 스타쉽은 약 5,600만 km 떨어진 화성까지 무려 14만 배를 더 가야 합니다. 이에 120m인 길이뿐만 아니라 엔진의 힘, 추력도 사상 최강입니다. 다만 이번 실패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스페이스X가 공동 진행 중인 달 착륙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영국이 자체 개발한 새로운 레이저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한 발을 발사하는 비용이 17,000원입니다. 혁신적인 무기인데 실전에 언제 배치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깜깜한 밤 섬광이 번쩍 일더니 건물에서 강력한 레이저 빔이 뿜어져 나옵니다. 현지 시간 12일 영국 국방부가 공개한 영국 최초의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드래건 파이어가 공중의 표적을 맞추는 영상입니다. 1km 떨어진 거리에서 동전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정확도가 뛰어나다며 하늘을 나는 비행기나 미사일을 정확히 맞추는 시뮬레이션 영상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특히 저렴한 발사 비용이 화제입니다. 현재 미 해군이 방공용으로 사용하는 SM-2 미사일의 경우 한 발당 우리 돈 약 27억 원이 드는 반면 드래곤 파이어는 17,000원에 불과합니다. Our current weapon systems are large, expensive, heavy,
something which we can just fire using a laser weapon and have on our platforms is potentially going to be much cheaper and achieve the same effects at a much lower cost. 다만 구체적인 성능은 기밀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성능이 실제 전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만큼 일각에선 비와 안개 등의 영향을 받거나 과열되는 등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언제 실전에 배치될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연극 공연의 산실인 대학로 소극장 학전이 3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고 김광석, 배우 황정민 등 스타들이 꿈을 키워온 곳이죠. 유찬 기자가 마지막 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학로 소극장의 버팀목이자 예술인들의 못자리 학전. 공연장 입구가 잠긴 채 고요합니다. 예술인들의 노랫소리와 관객들로 가득했던 학전 공연장의 마지막 공연 포스터가 내려갔습니다. 1991년 오늘 문을 연 뒤 꼭 33년 만에 그 여정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오랜 경영난과 대표 김민기의 암투병이 이유입니다. 이곳에서 꿈을 키운 배우들은 오늘 다시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대학로에 오며 가며 친정집처럼 들를 수 있는 곳이 사라진다는 건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잘 떠나보내고 기억 속에 오래 남겨두려고 합니다. 학전은 아침이슬, 상록수로 유명한 가수이자 작곡가 김민기가 설립해 예술인들이 꿈을 키워온 공간이었습니다. 1994년 처음 선보인 창작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은 지난해 말까지 무대에 오르며 총 4,257회, 누적 관객 72만 명 역사를 썼습니다. 폐관 소식에 이곳을 거친 가수와 배우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어제까지 20회에 걸쳐 학전 어게인 공연을 노게런티로 진행했습니다. 한 분의 뮤지션, 한 분의 이 예술가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관객들은 눈물로 아쉬움을 표합니다. 예, 제가 10대 초반부터 김민기 씨의 음악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혼이 자기 피와 호흡에 살아있다고 그래서 참 많은 힘과 위로를 받으셨던. 학전 자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새로 단장한 뒤 오는 7월 재개관합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를 앞두고 LA 다저스, 샌디에이고 선수들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오타니가 베일에 쌓여있던 안해를 공개하자 전 세계 팬들이 들썩였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가 12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미소를 짓는 오타니를 본 팬들은 엄청난 환호를 쏟아냅니다. 그 뒤로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오타니의 아내, 전 농구 선수 다나카 마미코의 모습이 보입니다. 최초 공개에 전 세계 팬들은 환영했습니다. 오타니 부부 양쪽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구름 인파. 곳곳에는 LA 다저스의 상징인 파란색의 플래카드와 현수막과 유니폼이 눈에 띕니다. Let's go showing, let's go Dodgers!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오타니를 보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나선 팬들. 1년 전부터 좋아했어요. 새벽 4시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랑해요. 사람 막 부족하니까 내가 약간 더 업되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사실. 오타니 화이팅! 今日朝から大谷さんが来ること知って、それで朝早く準備して近くに住んでるのでここまで大谷さん見に来ました. 아예 전날 밤부터 자리를 잡은 팬들도 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에는 김하성을 비롯한 샌디에이고 선수들이 입국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김하성은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좋은 경기 할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찌감치 한국에 도착한 샌디에이고 타티스 등 선수들은 광장시장 등을 방문해 한국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샌디에이고와 LA 다저스는 내일부터 훈련과 스페셜 경기 등을 거친 뒤 오는 20일 개막전을 치르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부드러운 바람결과 따뜻한 봄볕까지 깊어지는 봄이 느껴집니다. 이곳 창덕궁도 봄맞이가 한창인데요. 창호를 개방해서 바람과 빛을 들여 실내 통풍을 하고 있습니다.
창호 개방은 내일까지입니다. 창호가 열리는 구역은 희정당, 대조전, 낙선제, 권례각사 권역입니다. 평소 보기 어려운 내부 모습에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포근합니다. 서울 17도, 광주 20도, 대구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나들이길 마스크 챙기셔야 합니다. 중부와 경북은 종일, 전북과 경남은 오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은 호남과 제주에, 모레는 중부와 전북, 제주에 적은 봄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창덕궁에서 채널A 뉴스 날씨였습니다. 요즘 과일이 너무 비싸서 마트에서 손대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너무 비싸서 못 사 먹으니 상인들은 안 팔려서 이 과일을 버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이렇게 눈앞에 고물가가 큰 걱정인데 요즘 여야가 내놓는 총선 공약 보면 당장의 민생해법 잘 안 보이죠? 뜬구름 잡는 큰 약속 대신 이 눈앞에 해법부터 내놓는 쪽이 민심의 선택받지 않을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이런 게 진짜 실력.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